항상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눈앞에 두고 늘 생존을 얘기를 해요. 로봇소리라는 영화를 연출해서 2016년에 개봉을 했던 이효재 감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럼 SF 영화는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면요. SF는 현실의 관심이 미래라는 시공간을 통해서 표현되는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927년도 프리츠 랑이라는 독일 감독이 만든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는요, 그 표현주의를 거의 대표하는 영화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매끈매끈하게 생긴 로봇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로봇이에요. 근데 이 로봇의 정체는 뭐냐면, 이 로봇은 그 여자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노동자 계급의 도시로 내려가서, 지하 도시예요. 그 도시로 내려가서 그들의 그 단합을 붕괴시키기 위한 일종의, 우리가 요즘으로 굳이 치환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구사대 역할을 하는, 1927년도에 이미 로봇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피지비 계급을 탄압하는 용도로 쓰였었던 거죠. 우리가 항상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돈 많은 사람이랑 미친 과학자. 이 두 사람이 뭉치면 로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 보신 분? 두 분 계시고요. 자, 거기에 나오는 인공지능, 목성으로 탐험을 떠나는 우주선에 탑재된 할 9000이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목성 탐사를 위해서 떠나는 우주인들을, 그러니까 인간들을 최대한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에요. 할 9000에게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너 할 9000은 우주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어떤 상황도 가장 솔직한 상태로 상황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있었고, 목성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라는 또 하나의 명령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9000의 논리적인 결론은 두 가지를 다 수행하기 위해선 우주인들을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비인간 지성체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있었고, 모든 것을 논리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과학자들도 어느 정도의 그 논리, 계산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인데요. 그 인공지능 로봇들이, 여기서는 안드로이드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람은 아니고, 걔네들의 목적은 인간을 대신 노동을 하고 인간을 대신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자의식이라는 게 생겨서 가끔가다 탈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탈출하는 그 안드로이드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블레이드 러너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안드로이드의 그 목적 자체가 인간 대신 위험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 대신 위험한 일을 하는 안드로이드가 탈출했는데, 그거를 잡는 걸 인간이 하는 게 맞을까요? 안드로이드가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인공지능 로봇 이름은 넥서스 6예요. 탈출한 넥서스 6의 우두머리급 되는 로봇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얘가 도망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이드 러너 주인공이 위험에 빠지니까 대신 구하고 나서 지금 죽기 바로 직전의 장면인데요. 그때 어떤 대사를 하냐면,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겠지. 나는 뭐 오리온 성자로 가서 전투를 한 적도 있고, 뭐 화성에서 떠오르는 달을 본 적도 있어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당시에도 인간과 흡사한 존재가 있다라면 그게 기계일지라도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로보캅. 반은 사람이고 반은 로봇인 존재예요. 이 영화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반인 반수.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와 동떨어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신체의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것. 그러면 거기에선 또 존재론적인 질문이 나오겠죠. 내 몸의 몇 %가 기계일 때 나는 여전히 사람일까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에 관한 영화예요. 로보캅이자 그 전에 머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존재론적인 나는 도대체 뭐지라는 질문을 사실은 던지는 영화죠. 드디어 21세기로 왔습니다. AI 보신 분? 이제 좀 있으시네요. 자식이 지금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슬픔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사람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그 아픈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로봇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한테 심어놓은 게 사실은 엄마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전에는 뭐 로보캅이나 아니면 메트로폴리스도 좋고 많은 로봇들이 인간 대신 인간의 피지컬한 면, 인간의 육체적인 면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무언가라고 했다면 이때부터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인간의 감정을 위해서도 로봇이 존재할 수 있다. 사실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거를 2001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인공지능의 이름은 사만사라고, 이거는 뭐 아까 보셨던 데이비처럼 존재하는 로봇이 아니라 운영체제예요. 사만사라는 운영체제와 사랑에 빠지고 데스크탑처럼 만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에 담아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교감도 하고 사랑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데 그 헤어지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헤어지게 되냐면 그거는 영어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데우스 마키나라는 영화, 2013년 데우스 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마지막 회에 갑자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화해하고 남편하고 문제 사라지고 이때까지 괴롭혔던 악녀는 갑자기 유학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실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데요. 얘가 이제 인공지능 로봇인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 과학자가 자기의 그 직원이죠. 직원 과학자를 이 미실로 데리고 와서 얘랑 대화를 시켜요. 대화를 시켜서 과연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인간에 가까운 사고를 하고 있는가라는 테스트를 해요. 이게 유명한 튜링 테스트라고 있거든요.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 장막이 있는 상태에서 저쪽 너머에 있는 상대방과 나가 대화를 해서 저 상대방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인공지능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실험이에요.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실험 중에 하나인데 그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이제 모티브 삼아서 나온 이 영화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누구보다도 원하는 인공지능을 사실은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영화에 등장한 인공지능들의 특징입니다.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육체적인 면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화에서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계로서는 채워질 수 없는, 기계로 채워지려 했으나 그 욕망은 결국은 과욕이 돼서 파멸로 이끄는 이야기가 영화에서는 대부분 차지를 해요. 인공지능 많이 하잖아요. 그때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파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조금 피부로 와닿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전서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아니면 트위터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상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올릴 때 그 뒤 장막 뒤 어디선가 그 감정들을 배우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꽤 많이 사람과 비슷해졌다고 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기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첫째로 상대가 안 돼요. 들어보셨죠?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윌리엄 포드 깁슨이라는 SF 그 작가가 한 말이고,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더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인공지능의 특징 중에 제가 맨 위에 했던 거 얘기했죠. 거대 자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인공지능이 개발됐지만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면 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와 99%의 싸움에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미는 미래에는 와 있을지도 몰라요. 99%는 인공지능과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로 가면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눈앞에 두고 늘 생존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는 회계사도 아니래, 변호사도 아니래, 이제는 아티스트가 되는데,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울 시간에 공존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댄다라면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와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민, 동정심,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보다 못한 존재에 대해서 뭐랄까 좀 그래 힘들겠지만 불쌍하지만 내가 공감을 해줄게, 이런 단어처럼도 들릴 수 있겠지만, 이거를 굳이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컴패션이라고, 함께하는 열정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나를 확장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거의 나와 다름이 없죠. 이제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자식도 거의 나와 다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 우리 동네, 우리나라, 지구. 만약에 우주에서 우주 괴물들이 쳐들어온다면 지구를 위해서 싸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난민 아이들을 돕는 그런 많은 자선단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는지 아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꼭 구분되어져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라는 존재를 조금 더 넓게 보자.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그리고 그 힘들이 모여야 사실은 기계를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공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제가 첫 번째로 나온 로봇이 나오는 영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메트로폴리스라고 그랬죠. 1927년에 만든 프리츠랑 감독의. 거기에 나오는 대사예요. 머리와 손을 이어주는 것은 가슴이다라는 대사거든요. 지금 이 시대 2017년에 이 대사를 곱씹어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결국은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공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냥 너도 나다. 나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그 범위를 좀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그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있는 제 관점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온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인공지능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고, 인공지능은 자본이 결국은 독점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생산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공감이라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화두가 있잖아요. 그게 미래 세대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요, 만든 지 100년 조금 넘었을걸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왕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인류사를 통틀어서 굉장히 행운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행운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비관적이지만 그 사그러듦을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의 자존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것들로 조금 친밀도를 높인다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그 질문 안에는 과연 로봇도 시민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사실은 확장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이 아니듯이 이게 시민이라는 거는 사실 좀 복잡한 개념이지만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이제 더 이상은 아까 그 스페이스 오디세 얘기를 하면서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딥러닝이 나왔고, 여러분들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들으셨겠지만 걔네들은 미적분보다 어려운 게 개와 고양이의 얼굴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또 해서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지, 걔네들이 감정을 가지게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 걔네들이 자아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이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잘못되면 지구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인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본위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만큼의 지성체가 있으면 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